네, 10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네. 얼굴이 밝아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저 출연한 날 주가가 올라서 좀 숨도 쉬고 그랬죠. 네. 네. 이제 뭐 무엇보다 지난주에 대표님이 방송 이후에 저를 거의 뭐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뭐 썸네일을 다른 분들은 이제 중의적으로 잘 쓰시던데 저만 이렇게 너 한번 틀려봐라라는 식으로 아니지. 다행히 지난주에 이번 주 다행히 뭐 예상했던 대로 좀 주가가 잘 흘러가서 다행이긴 하네요. 네. 네,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 초만 해도 정말 아주 암흑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 당연히 이르죠. 이런 이르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당연히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그래서 지금 기회에 좀 물량을 좀 줄어내자, 덜어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상방 포지션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확실히 심리적인 요인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토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이제 바닥이었어요. 네, 진짜 토할 것 같고 전화 통화도 받기 싫고 그러면 거의 이제 심리적으로 바닥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하락할 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 견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만 이게 한국 시장 특징상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내려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숫자로도 찾아냈었어요. 예, 이거 신용잔고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게. 보시면 여기 2021년 9월 중순 정도 보면 최고점 대비로 보면 되거든요. 거의 9월 13일 기준이 25.6조입니다. 25.6천억, 25.6조에서 이번 주에 22.8조까지. 예, 그러니까 거의 한 근 3조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한 10% 좀 넘게 빠졌죠. 12%, 13%. 그러니까 단기 바닥 잡을 때 신용잔고 한 10%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금액상 말고 이게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져야 뭔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0% 이상 빠지니까. 근데 이게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실제로 급락한 날보다 더 뒤까지 더 파급 효과가 좀 더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잔고는 더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반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3일 뒤까지. 그러니까 23조, 22조 8천억까지 갔다가 이제 22조 8,900억까지 올라온 건데 한 요 정도 빠지면 이제 좀 단기 바닥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체감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올라갈 땐 좋아요. 근데 이제 빠졌을 때 우리 이제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니까 특히 이번에는 명백하게 좀 신용잔고 이제 반대매매다라고 느꼈던 게 뭐 글로벌 증시 아무 이상 없고 뭐 국내 증시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밀릴 때 그냥 쭉쭉 밀리고 일정한 시간대 투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반대매매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쫄리는 구간이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기 그냥 전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여기만 벗어나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그 구간이 견디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왜냐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전부 2,600 갈 수도 그렇죠. 있다, 2,800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시장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3,200, 300에서 3,500, 600 간다는 전망이 다 있었을 때 거기가 위험했고 또 2,900대 가니까 또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부지런해야 되고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면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사고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못 손절하고 매도할 줄 못 잡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어쨌든 다시 3,000선을 회복했어요. 심리적 지지선을 회복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7만 원 회복했고 7만 원, 6만 원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수습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또 되돌아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긴 올랐지만 음봉 나왔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좋은 모습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나쁜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75,000원 이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이하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기초적인 아직까지는 내년도 실적이 전망치가 완전히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일정 수준은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YOY 성장률이 안 나오는 구간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되지만 7만 원 이하부터는 배당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배당 수익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된다고 봐요. 어제도 69,000원대에 사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은. 근데 한 75,000원 정도 가면 또 한 번 덜어내고 이제 추가 매수한 거나 신규 매수한 거는 덜어내고. 그럼 왜냐면 75,000원 정도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올라가면 또 배당 차익 뭐 이제 캐피탈 게인 얻으신 분들도 매도할 거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75,000원 이하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근데 나는 이 기회비용 버리고 싶지 않다. 뭐 지금 떠오르는 리오프닝 주식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중 조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구간 짜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뭐 한 나중에 뭐 차익을 얻으려면 뭐 그거는 뭐 가지고 가시는 이제 가격까지 떨어졌다고 봐요. 제가 이제 원했던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다만 뭐 여기에서 주가가 저점 다 졌다 그래서 그게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파운드리 네. 뭐 선전포고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평택 2공장 증설해서 2024년 풀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요. 이거는 근데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270조였나요? 40조였나요? 그때 투자. 240조였던 예, 그렇죠. 걸로 기억이 돼요. 그 투자 계속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일단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올 상반기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다음에 주가 가격적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봤고 거래량상으로 기술적으로 나왔다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돈을 쓰는 구간입니다. 예. 쓰는 구간이고 나중에 이게 쓰고 나서 이 회수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최소 저는 한 1년 정도는 가격 횡보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횡보하면서 에너지 수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기간을 이제 응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실적 개선이 좀 더 빨리 되느냐, 지금 뿌려놓은 씨앗들이 회수되는 기간에서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반도체 그 업황 턴하는 게 일단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된다, 확인해보자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고 그냥 대신에 이종 7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주로도 괜찮습니다가 된 거죠.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파운드리 하면 생각나는 것들,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들은 어제 오늘 후공정 셌거든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공정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회사가 유니테스트, 어제 많이 올랐던, 그 다음에 제가 네페스 아크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네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물 반도체, 뭐 테스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테스나. 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네페스 아크 이런 애들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황 팀장은 뭐 대형주가 가는 것보다 중소형주가 가는 게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지금 시장은 이제는 중소형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인 거죠. 이거 좀 볼까요? 보시면 그냥 코스피, 일단은 미국 시장인데요. 3분기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두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라야, 어제 뭐 미국이 좀 실적 좋아서 나오긴 했지만 증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도. 예, 전체적으로. IT가 일단 많이 떨어졌고 경기 소비재는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예, 유지했다는 거는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결국은 저는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업이 산업에서 그쪽 섹터가 느느냐 안 느느냐 이거는 정말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장이 될 만한 건 뭐냐. 그쪽 섹터 내에서. 그럼 업종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대형주들은.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파생해서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그중에 대형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나올 때마다 증가율 늘었는지 떨어졌는지 보는데 지금 계속 몇 주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EPS 증가율이 계속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수가 힘을 받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좀 턴해야 지수 다시 또 힘을 받고 갈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1년 포워드 EPS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케어죠.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은근히 좀 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저는 저거 보는 거고 지금 IT 보시면 IT 별로 여전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턴해야 외국인들은 되게 정직하게 매매했잖아요.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았고 IT가 분명히 컨센서스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회비용을 난 벌기 싫다 하시는 분은 다른 매매인 거 하는 거고 오히려 결국은 언젠가 돌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언젠가 다시 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나는 기회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싸게 사면 절대 수익률은 높아지니까 그거 생각해서 접점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 좋은 구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한 최소 반년 정도는 기다리신다는 생각으로 사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3천 정도 올라오면 좀 물량을 덜자 이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좀 물량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도 좀 줄였고요. 아, 그래요? 계속 이번 주 오늘 좀 약간 특이하게 어제 만기일 날 이번 주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번 주도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옵션 포지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거 좀 보면요. 오늘은 이제 만기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동향은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풋매도 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방 배팅 한다는 거였고 풋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들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삼성전자 상속세 이슈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면서 더 빠지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개인의 옵션 포지션은 하방으로 질렀죠. 네.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했냐? 풋 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콜 매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또 선물로 누르면서 보시면 월요일은 또 선물은 사고 계속 선물로 땡겨 올리죠. 그러니까 지수 밀면서 지수는 밀었지만 옵션은 모았어요. 왜냐면 옵션 만기니까. 그렇지. 네, 선물은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모으면서 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쭉 올라오면서 했고 어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좀 실현하고 풋도 이제 풋 매도 그래서 풋 매수하면서 여기 팠다로 다시 또 그러니까 풋 매도했던 걸 다시 되사는 거죠. 중립 포지션으로 이제 만기니까. 그래서 그랬던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 되게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만 했으면 옵션 포지션 반대로만 했으면 괜찮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이렇게 보고 막판에 보고 정말 외국인 추종을 하는 게 돈 버는 거네. 네. 옵션 시장에서. 근데 이게 추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싹 바꿔버리니까. 싹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파생은 이게 저도 이렇게 뭐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제 돈 들어가는 순간 뭐 할 수도 없지만 제 돈 들어가는 순간 다 녹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면서 그냥 시장 그렇죠.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그냥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나 따라와? 그럼 나 꺾을게. 꺾는 것도 따라와? 그럼 또 반대로 갈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 네. 외국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하지. 파생은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식을 과연 지르느냐 비중을 줄이느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의 역할로만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투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아마 월요일 날 삼성전자 그 상속세 이슈가 없었으면 어제 3,000포인트를 어제 넘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그렇지. 바람에 그래서 근데 다음 주는 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 이러잖아요. 시장이 비관적일 때 약간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좋아지겠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희망이 그죠. 부풀었거든. 네. 이제 다시 네. 이제 다시 올라가나 보다.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어저께 내가 우스갯얘기로 그 방송을 하면서 어제 그 하이닉스 하향 목표가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방송 중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제서부터 상승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심리
심리죠. 근데 내가 어쨌든 약자니까 네. 내가 지금 느끼는 거에 반대 포지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심리로 하는 거고 하는 거라서 그게 결국은 대중을 따라가면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치. 적당히 벌 수는 있지만 뭔가 아웃라이어처럼 왕창 그리고 슈퍼개미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계속 반대 의견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때도 그랬고 카카오 때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야 근데 틀렸을 경우에는 좀 고살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시각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약간 좀 반대되는 시각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안하고 모두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꿋꿋하게 지를 수 있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용기.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다들 주식 다 필요 없어 때려쳐 못하겠어 했는데 또 막상 어제 오늘 오르니까 주식 해볼만 하네 그 생각 바로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또 다음에 또 지난주 같은 장이 또 새어 나오면 이제 그렇죠. 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식장이 이게 연속이잖아요. 이번에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멘탈이 단단해지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굳은 살을 바탕으로 베팅력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흔드는 과정에서 그냥 나자빠져 버리면 그냥 퇴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하면 패가망신이야.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식을 절대 볼 수 없어라고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자식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투자 마인드 혹은 투자 습관 이게 이제 좀 약한 건데 시장에다 탓을 하기에는 근데 나한테서 문제를 좀 찾아보자.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 부침을 너무 급격하게 겪은 거죠. 극과 극의 장을 지금 겪는 거다 보니까 지금 쉽지는 않은 장이 맞습니다. 근데 다음 주 어쨌든 3,000선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 이 얘기는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깨질 수 있고. 비중을 얼마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얼마 정도로? 저는 항상 30%. 30%. 네, 항상 30%고요. 근데 비중 지금은 주식 다 넣어도 돼요. 지금은? 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시작이 3,050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지지자 저항이잖아요. 뭐 거기를 한번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뭐 아니어도 지금 개별주들은 충분히 오늘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헬스케어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 이것들 보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것들 뭐 ST팜이나 ST팜도 얘도 이 주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 종목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근데 지금 투매 이후에 반등다운 대단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오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게 파라다이스하고 화이트진로인데 화이트진로가 알게 모르게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주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으면 그리고 앞에 매집이 명확하게 보였을 경우에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손절을 하려면 먼저 했었어야 되고요. 버틸 거였으면 버티다가 뭐 여기는 우리가 델타 변이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요. 얼마가 빠질지는. 근데 결국 다시 다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추세를 다 만들어내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버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려아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려아연. 네, 이거 되게 정직한 종목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여기 매집 있죠? 매집 있죠? 3번. 매집하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거래량 매집 패턴 보고 투자하는 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까보면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돼요. 네. 그 SOL도 마찬가지. SOL도 어쨌든 뭐 국지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얘도 여기서 이렇게 매집하고 튀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고 변수는 있지만 매집 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델타 변이만 해결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추천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우리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확 낮추자가 아니라 그냥 항상 안전하게 30% 현금 보유 비중 정도를 맞추자. 못 맞추고 있다면 이미 현금 30%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비중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일시적으로 그 주식은
될 것 같은 섹터에는 일적으로 좀 사도 돼요. 트레이딩용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2,900 PR 10배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이다 일단 한 번 확인했어요. 뭐 근데 대변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또 내려갈 수는 있지만 내년 실적이 꺾이지 일단은 YOY가 이제 증가율이 줄어서 그렇지 증액은 맞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주가는 휘청이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 우려 있긴 하지만 테이퍼링 이슈 거의 확정됐고 지금 우려는 이제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이번에 섞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계속 연준에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고 어제 미국에서 기업 실적 잘 나오니까 좀 주가는 확실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반응하고 악재는 좀 거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들어 올릴 만한 이슈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크게.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수급이 빽빽 돌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멘텀 되는 종목이 돌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원전 주식들 튀었고. 그러면 분명히 시장의 자금들은 모멘텀이 될 만한 주식을 찾아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 구간이 됐어요. 뭐 그게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대체 에너지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빽빽 돌죠. 근데 바이오홀드 하기에는 저점에서 산 종목들은 바이오홀드가 되죠. 근데 지금 위에서 사가지고 바이오홀드 또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샀으면 더 비싸게 팔아서 팔고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증권사 직원이라서 샀다 팔았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잔고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고를 늘리기 위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뭐 바이오홀드 장기 투자 할 거면 방송 자체를 나는 왜 보시냐? 나는 이해가 그거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3천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한 30%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근데 팔을 때 그러면 올라간 거, 수익이 난 거를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덜어내야 될까? 이런 지금 손해 보고 거예요. 있는 거는 덜어낼 시기는 좀 지났죠. 그렇죠. 네, 지금 아직도 근데 종목마다 기술적인 반등 지금 최근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 건 덜어내야 돼요. 네,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지 네. 결정해야 할. 지금 종목별로 본전에 팔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라왔으면 총잔고는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총잔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동차 업종 한번 네. 보죠.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까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네. 드디어 그게 나왔죠. 자동차 반도체 제가 그나마 대형주에서 좋아했던 게 자동차 섹터였고 그나마 좀 이제 기아는 계속 해볼 만하다. 이제 대형주의 끈을 안 놓고 있는 종목인데 그나마 기아가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기아마저 무너졌으면 머니터 못 나올 뻔했는데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네. 네,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그냥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산 영업이익 12조, 2012년 기준이거든요. 네. 2012년 그때 합산 영업 현대차 기아 합산 영업 12조 회복이 이제 올해 달성이었는데 반도체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반도체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이제 늘어졌죠. 원래는 6월 달에서 7월 정도 해소였어요. 근데 지금 10월까지도 해소였고 지난주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자동차 업종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내연기관 뭐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애들이 반등을 하니까 관련 부품 주식들 뭐 한호 시스템, 만도, 그다음에 모비스, 현대위아 다 반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만 있으면 놓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가 해소가 되니까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침투 판매량이 10% 내외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올해 실적은 결국은 내연기관으로 여전히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2025년부터는 전기차, 미래차만 생산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내연기관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2012년 합산 영업이익 능가했고 지금 거기다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차에 대한 것들. 근데 내연기관 시절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빅5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5 안에 들어갔어요. 네, 흐린데요. 6월 달에는 스텔란티스 뒤졌죠. 스텔란티스에 뒤져서 6위였습니다. 근데 8월 집계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은 줄었습니다만 5위까지 빅5까지 올라왔어요. 네, 빅5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요즘에 갖는 느낌 뭐냐면 최근에 뭐 GV60이라던가 그다음에 아이오닉이라던가
그다음에 기아 EV6 나오는 거 보면 2007년, 8년 그때 기아 마크 슈라이어 나오면서 호랑이 그릴 나왔잖아요. K 시리즈. 그러면서 기아차 그때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한번 예전 과거 기아차랑 K 시리즈를 기반으로 기아차의 디자인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디자인들 보면 이제 다른 회사 디자인하고 비교해봐도 솔직히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에 내부 이제 뭐 배터리나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기능 성능 면에서 뭐 테슬라 대비해서 뭐 소프트웨어가 조금 뭐 약하다는 뭐 그런 평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됐고 그다음에 EGMP라는 전용 플랫폼도 돈 들여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 기반으로 EV나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실적이나 지금 주가는 내연기관으로만 버텨온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업사이드 밸류에이션은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하반 3분기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건데 네. 안 팔려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못 팔아서 안 좋은 거잖아요. 못 팔아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소비 구매자들은 사주겠다가 있는데 못 팔아가지고 못한 거니까 정상화 되니까 바로 주가 반등했던 것처럼 뭐 4분기, 내년 1분기 정상화돼서 올라가면 여전히 대형주에서는 볼만한 게 자동차 그룹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나 만도,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요. 예, 현대모비스 봐볼까요? 현대모비스도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더 탄력적이고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예,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다 강한 모습.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 다 이제 지금 한온 시스템은 좀 약하네요 아직은. 예, GM 향이긴 한데. 근데 부품주들이 베타가 훨씬 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부품주들이 가격 메리트가 더 생겨버렸죠. 예, 오히려 기아나 완성차는 좀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충분히 더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 여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의 우려, 그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문제, 네. 이게 원인이었다. 그죠. 그게 원인이었던 인도네시아, 거죠. 말레이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쪽, 네,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그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뭐 네. 그렇다 이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결국 그거 했던 거고 생산량이라든가 지금 전기차 판매량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EPS 수정치도 올해 대비 이렇게 예를 들어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 버리면 내년에 오히려 여기서는 기저효과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3분기가 뚝 떨어져 생각보다 뚝 떨어졌으니까 내년 1분기나 이제 QOQ로도 좋아지고 YOY로도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나마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해볼 만한 구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그래프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 횡보 쭉 하는 동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않는 거죠. 그 자신 있게.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또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또 사주고 그렇다고 또 올라가면 또 이 정도까지 갈 건 아직 확신은 없어. 그거 된 거죠.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옆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게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가 또 외국인들 쫙 바스켓을 팔면 또 끌려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올라올 때 느꼈잖아요. 빨리 올라오는 거. 강하다. 네. 그래서 이쪽 섹터는 계속 관심 가지고 봐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랑 연동돼서 봐야 될 게 LG노텍입니다. 제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좋게 봤던 주식인데 LG노텍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노텍이 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우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저께 이게 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 갑자기 아침에 장중에 쭉 빠지더니 장중에 6%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 애플에서 생산량을 한 1,300만 대, 1,000만 대로 줄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다들 팔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노텍 타격 있겠다. 근데 다시 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어떤 기사 때문에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뭐 하나 또 있었는데 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기사만 보고 포스코케미칼. 네, 포스코케미칼. 그것도 그냥 SK가 주력인데 LG랑 뭐 삼성 실험 탈락했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죠. 근데 LG도 알고 봤더니 애플에서 안 팔려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반도체 수급 이슈였잖아요. 그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못 팔아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터지니까 막판에 양봉으로 돌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빠질 때 이 정도 아닌데 왜 이러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양봉을 나타냈고 그러면 결국은 주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VR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는 정말 여기서 19만 원대에서 이 지지선, 가격 저항선, 지지선 깨진다고 손절하셨던 분들은 좀 가슴 아프게 됐죠. 그렇죠. 결국 결론은 또 기사에 놀아놨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항상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특히 거래량 기준으로는. 그래서 요즘에는 기사도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은 다행히도 뭐 기사 회생하긴 했지만 지금 그러면 LG노텍이 됐든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됐든 이쪽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30% 현금 비중 만들어야 그죠, 되잖아. 이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줄여서 30% 현금 만드는 게 필요해요? 네, 좀 필요하죠. 네, 좀 팔았다가 지금 보면 또 다 저항선에 다 걸쳐 있어요. 그렇죠. 또 네, 다 저항 위에 머리에. 사람 심리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오르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오를 것 같거든. 같거든요. 그거 못 팔아. 네. 근데 팔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팔고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팔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사면 됩니다. 근데 그게 비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까워서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좌가 망가졌던 거는 그런 케이스보다 못 팔아서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네, 더 리스크 중요하다. 관리, 결국은 리스크 관리. 근데 결국은 제가 쭉 경험해 보면 손절을 잘하는 게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눈 감고 장기 투자를 하던가. 그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지금 공급단 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네. 부분의 그 어떤 인플레이션 네. 이 우려로 지금 뭐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 네. 가장 핵심에는 원자재 가격 원자재죠. 상승, 네. 에너지잖아요. 네. 석유 가격, 네. 뭐 천연가스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전통 에너지들이 강세를 띄우고 있다 이러는데 그죠. 석유화학주들, 정유주. 정유주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원자재는 몇 가지 이슈가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투기적인 요인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5월달, 6월달에 이제 6, 7월 이때죠. 7, 8월달 한 60불까지 더블텍 기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예상 우려했어요. 여기도 결국은. 근데 지금 갑자기 80불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다 회복을 했죠. 원자재가 사실 더 예측하기 더 힘들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가니까 심리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랑 호주의 석탄 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끌어올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 안 한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도 더 이상 뭐 추가 생산 안 한다는 이슈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로 기름이 유통된 걸 떠나서 하룻밤 만에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할게, 우리 증산 합의할게 하면 언제 또 꺾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재 뭐 그 지금 SOL 뭐 사라 마라 그런 개념은 아니라 원자재 위험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웃긴 거는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요. 지금 같은 에너지로 그냥 묶여서. 이게 원래 상반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SOL이나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그러니까 기름 전통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이제 계속 뭔가 하향 곡선을 그려야 될 것 같고 느낌상. 그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도 나오고 재생에너지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미래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있잖아요. 좌초자산, 네. 사라질 자산. 네, 사라질 자산. 그죠. 근데 또 이게 그러지 않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올 여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뭐 풍력 이번에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뭐 기상이변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 전통에너지를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가다 보니까 원자력까지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또 난리인 거죠. 지금 결국은 전기차가 처음에 확산될 때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전기차가 지금이야 괜찮은데 전기차가 나중에 비중이 전 세계 자산 차에서 30% 50% 이렇게 가면 전기차도 결국은 전기차 자체는 뭔가 친환경적이지만 그 전력을 어디서 공급할 거냐. 그렇지.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과연 그게 충당이 될 거냐. 그 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까지 다 뒤져보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자력 다시 해야 되고, 석탄 다시 떼야 되고, 그렇다는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수소도 뭔가 제대로 되려면 20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짧아서 5년, 길면 한 10년 정도까지는 저는 동행 구간이라고 봐요. 과도기적 구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OCI라던가 하나 관련 주식이라던가 그리고 전통에너지였던 뭐 SOL이나 GS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상반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여요. 오르는 날 같이 오르고 떨어지는 날 같이 내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추세적으로는 점점 전통에너지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올려야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삼강 MNT라던가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이런 주식들은 중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봐요.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그리고 전통에너지 주식들은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좀 줄이는 구간이 이거 맞고. 근데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좀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원유 가격이 계속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정유주가 계속 우리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오래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위드 코로나 가면 당연히 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항공유라던가 여전히 내연기관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다 늘어날 거고 저는 좀 아직도 여전히 투자 유효한 논리라고 봅니다. 내년까지는 충분히 논리하다 보고요. 오히려 정말 SOE를 진짜 초장기로 물려 있으신 분들 뭐 월봉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17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재미없는 주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죠.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근데 정고점 근처까지 올 수 있다. 가능하죠. 네, 1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뭐 SOL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SOL뿐만 아니라 모든 정유사들이 다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결국은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기름회사 관련 분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주식의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트레이딩 분명히 좀 상승 여진 더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바이앤홀드 여기서부터 10년 들고 갑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뭔가 아직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걸 또 장기 투자로 또 생각하시고 오래 가져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건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상승 폭으로만 보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렸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 거잖아요. 지금은 유가 관련 주식으로 같이 움직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구간에 있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구간은 주식은 유가 상승이 나오면 플랜트 수주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소 관련 에너지로 또 이제 변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할 때까지 1차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주식들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정유주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그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그 동진 세미캠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요. 네, 올랐습니다. 네, 그 뭐 소문에 뭐 슈퍼개미가 1,400억 물렸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니 진짜 뭐 공시 하나 떴던데. 네. 뭐 이거는 뭐 저는 코멘트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별로 이거고요. 이건 말고 오랜만에 카프로 말씀드리면 카프로하고 포인트 모바일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카프로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때도 카프로 락탐 가격이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카프로 락탐 가격이 최근에 보면 카프로 주가 흐름이 괜찮죠. 네. 빨리 이거 올라버리고 더 이상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작아가지고 변동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제 손님들만 하고 같이 매매를 하면 괜찮은데 제가 이게 초기 실수입니다. 너무 종목 선택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 작은 걸 말씀드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시 좀 최근에 좀 주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좀 이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이러면 주가가 따라가는 보고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많이 팔리면서 타이어 안에 들어간 타이어 코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 코드 만드는 이제 효성적으로 카프로 락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 당연히 늘고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봐서 업데이트 해드리면 락탐 가격은 크게 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좀 안심하고 가도 됩니다. 안심하고 아직은 안심할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문제는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올라가면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모바일 솔렘은 저는 별 걱정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이거 올라가면 뭐 술 산다 그래가지고. 이거 4만 원은 가야 먹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한참 멀은 것 같아요. 4만 원이면 지금도 더블인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셔야겠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갈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코멘트는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홀드죠. 네, 홀드죠. 솔루엠도 마찬가지. 솔루엠도 최근에 이거 조금 이제 여기저기서 추천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왜냐면 트렌드가 흐름이 좀 더 좋죠. 포인트 모바일보다는. 근데 이제 완전 이런 것들 솔루엠이나 포인트 모바일 완전 개별주거든요.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독자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이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정말 뭐가 같이 엮을 게 없어. 없어요. 그냥 혼자 PD의 그 네. 요즘 가장 또 안 좋잖아요. 요새 그 뭐 나오는 기사들 보니까 이런 전자기기 뭐 이거 뭐라 그래? 하여튼 이런 통신과 관련해서 없다 거의 전멸했다 한국 기업이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뭐 그런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독 기업이잖아요. 네, 완전 단독 기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주변 기업에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게 그렇죠. 있으면서 이게 뭔가 수급이 몰려서 팔만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군이 없고 그냥 단독이다 보니까 이게 먹을 때는 엄청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잖아요. 아프리카 TV도 독자적인 노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터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엄청나네. 엄청났죠. 이거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터지면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사실 혹시 압니까 이게 이 구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포인트 모바일 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봅시다. 네. 근데 이 기가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한 번 정도 요런 게 이런 느낌이 더 나와줘야 돼. 이런 느낌. 이런 이게 뭔가 매집하는 느낌이 더 나와줘야 돼. 중간에 네.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앞으로. 근데 저는 이제 요걸로 봤는데 좀 더 생각보다 늘어지는 거고요. 뭐 지금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은 계속 추적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 모바일 하나로 이것 때문에 계속 출연할 수 있네요. 황가와 황 팀장 사이를 오가는 거지.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대외적인 그 이제까지 공포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들었던 변수들 달라진 건 크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올라도 불안한 거거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그런 악재들이 갑자기 또 노이즈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그 위험 요소랄까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위험 요소는 지금 오를 이슈 내릴 이슈 없고요. 그냥 제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 추정치가 변했느냐 그리고 시장 실적치? 네, 시장 추정치. 그러니까 내년도 추정치인데 지금 일단은 컨센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더 낮아질까봐가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좋아질 거를 찾던가 아니면 시장하고 같이 밀리는데 걔네들이 반등 나오면 어떤 거를 줄일까에 대한 고민. 네, 어떤 거를 늘릴까와 어떤 거를 줄일까.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일단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운송업종 중에서 조선은 일단은 그렇고 조선이나 아니면 뭐죠? 반도체 중에서는 후공정 쪽,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 이쪽을 조정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이고 아까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잖아요. 3050 제가 말씀드린 게 3050 여기거든요. 네, 여기가 한번 지지했지만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럼 지금보다 한 35포인트 남았거든요. 35포인트 공교롭게도 지금 딱 21선하고 딱 겹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아주 강한 저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5포인트, 여기서부터 한 오늘 26포인트가 1% 정도 되니까 앞으로 30포인트 정도니까 앞으로 1%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1%. 그러면 자,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올라오면 한 5% 정도 되겠네요. 5%에 한 0.3% 정도, 30% 정도 관여하니까 5, 3, 15, 한 1% 되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한 4천 원 정도, 3천 원에 4천 원 정도 가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그러면 한 3050 정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번 반등 목표치는 7만 3천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하면 땡큐 하고 조금 줄이었다가 또 다시 사고. 일단은 뭐 요 정도 전략이에요. 큰 전략 없습니다. 그냥 개별주 나오면 개별주대로 매매하고 기존에 있었던 파라다이스, 하이트진로 뭐 좋은 종목들 그냥 가져가고 조금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 좀 쳐내고 또 내려갔다 싶으면 또 좀 사고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 맞은 상태라서 지금부터는 실적보다는 정책으로 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 이제 뭐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일단 안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뭐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분들도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쫓아다니는 장세, 박스권 트레이딩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떨어진다고 너무 공포에 빠져도 안 되지만 그렇죠. 올라간다고 또 너무 환상에 젖어도 안 되고 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지금 한 며칠 올라서 또 다들 또 해볼만 하다 막 이러실 거예요. 또 대부분 또 벌면 되지 뭐 이러고. 근데 지난주 2주 전에 보면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도 그런 거니까
너무 좋다고 파티를 벌써 또 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또 밀린다고 해서 밀리면 또 예상했어.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 아, 그렇죠. 그건 그래야 당연해요. 물리든 어떻게 됐든 본인 올라오죠. 스스로가 안심을 하면서 버틸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변동성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희연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방송 보신 분들도 주말 편안하게 쉬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